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기분 좋은 방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K방산의 큰손 폴란드, 한국 사랑으로 유명한데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습니다. 5일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동해 국방 문제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폴란드-한국 공동협의회 설립에 관한 협정을 맺는다는 건데요. 한국 방위산업체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폴란드 국방 잠재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합니다. 또 부아슈차크 장관은 7일 경남 사천 KAI 경납고에서 폴란드 FA-50 GF-1호기 출고식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K9 자주포를 활용한 화력 훈련에도 참관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폴란드의 K방산사랑 어째서일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EU하고 동남아시아 등에 대해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많이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기술력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사실 논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기가 발달한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일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준전시 체계이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 발전시켜 나왔다. 전반적으로 R&D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 왔다 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무기는 한 80% 수준, 흑표 전차라든지 아니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주 경쟁력 있는 방산 수출품에 대해서는 90% 수준 이상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체제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는 하나죠. 사실은 유럽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이제 EU의 평화 정책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방위비를 공유하겠다. 독일이 GDP 1% 수준만 방위비에 지불하겠다라는 이런 시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조 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느리게 되고 물건을 빨리 납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술은 여기 있지만 생산은 느릿느릿 천천히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지정학 사태가 본격적으로 되자 무기를 사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개년 계획 같은 것들이 많이 세우게 되는데 GDP 대비 2% 수준까지 갑작스럽게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늘리게 하려고 그러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을 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공장도 이전한 데다가 빠른 프로세스를 이미 줄여버렸고 좀 생산이 어렵다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미 준전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 AS도 가능한 역량,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무기 공조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한 46조 원 가량 된다. 고용 유발 효과도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위산업이라는 게 밸류 체인은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외주를 못 주는 국내에 거의 모든 체제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안에서 무기 생산이 이루어져야 이제 전쟁이 나더라도 문제 없이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성은 지니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R&D 같은 것들도 민간하고 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 민관 R&D 투자 같은 걸 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에도 바로 공장을 세워서 지식을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역시 가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제조 공장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포탄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퍼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인기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물건 같은 거를 그쪽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빠르게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전시 상황이랑 특성상 R&D 같은 것들도 국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공급망 자체가 안에 갖춰져 있고, 제조 과정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이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한 것 역시 조금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차전지 관련 단독 소식입니다.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이
LG 에너지솔루션과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 건설을 검토합니다. 이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6일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 메일에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후보군 중 LG 에너지솔루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자 캐나다 진출을 모색해 왔는데요. 북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이죠. 여기에 IRA가 배터리 광물 일부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배터리 업계의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이 리튬 생산 인도에 박차를 가하며 LG화학의 원재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어 이번 합작 공장이 건설된다면 LG가 중광자원의 캐나다 진출을 영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악화되는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 속에 앞으로 2차 전지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소식입니다. 이런 우리의 왜 기를 죽여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국 브랜드에 막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 톱10 진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7일 전기차 전문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1월에서 4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총 13만여 대를 판매했는데요.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현대차는 6만 8천여 대의 점유율 2.0%로 13위, 기아는 6만 4천여 대의 점유율 1.8%로 15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차지했는데요. 같은 기간 총 72만 2천여 대를 판매하면서 점유율 20.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는 무엇보다 톱10에 링크된 브랜드 중 4개가 중국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한편 미국의 비영리 단체 ICCT가 최근 발표한 더 글로벌 오토메이커 레이팅 2022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전환 역량은 평점 38점인 글로벌 11위로 전환 진행그룹에 머물렀는데요. 즉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평점 73점을 기록한 중국 BYD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크게 뒤처지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존재감이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태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들은 더그로에서 나온 기사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기아가 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3위를 기록했대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다음에 이거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익성 지표가 얼마나 나왔냐? 기아차가 1분기에 12.1%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한 10%만 넘어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기아차가 상당한 수익성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당연히 아쉬운 소식도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이 아쉬운 소식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밀려서 세계 전기차 판매가 주춤했다는 내용이에요. 톱10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어렵냐? 지금 1위가 세계 1위가 BYD라는 중국 회사고요. 현대차는 여기에 있네요. 13위입니다. 기아차가 여기 15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차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이라면 현대, 기아차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나머지 회사들은 따라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 내지는 뭐 대응 정도 하는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2곳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톱10에 들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이 글로벌 톱10 기업 가운데 4곳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기아차가 EV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한 거에서도 11위 정도에 그쳤다고 해요. 그럼 점수가 얼마나 나왔냐?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현대 기아차 평점이 3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BYD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지는 평가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평가는 시장 지배력, 기술 성능, 전략상의 비전 3가지 항목 평점을 종합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기술 성능에서는 5위에 올랐어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상 비전 쪽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개 기업 가운데 17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기술 성능은 상당히 갖춰져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배력도 어느 정도는 갖췄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상의 비전이 너무나 부족했다
라는 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만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전기차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성과도 나오는 중입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월 가장 최근 겁니다. 자동차 산업 동향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2월 수출액이 56억 달러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을 했대요. 이 가운데 친환경차로 가보죠. 친환경차 내수가 4만 5천 대였는데 이게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겁니다. 친환경차 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인데 전기차만 봤을 때는 35.6%나 증가한 18,000대가 나왔어요. 이게 내수만 좋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수출로만 봐도 83%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열심히 하면서 친환경차의 수출액 그리고 수출량도 다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한계는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한계라고 봐야 될지 착시라고 봐야 될지는 다소 헷갈리긴 한데요. 국내 전기차들 중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없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은 저렴한 배터리를 통한 반값 전기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들이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지금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선 엄청나게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은 지금 등록 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규모가 아주 상당히 상대가 안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장에서 가격 측면에서는 도저히 진입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장 진입이 어려우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런 한계 내지는 착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수입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분의 1 토막으로 줄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세안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3.2%에서 2021년 8.2%로 여기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까지 팍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여기 중국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보면요. 여기 나오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할 의지가 있어도 국민들의 구매력이 여기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구매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싼 제품을 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이것도 큰 요소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국내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는 점도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자료인데요. 국내 내수, 2월 내수 판매가 14만 7천 대였습니다. 아까 글로벌 1위 전기차 기업이 BYD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1월에서 4월까지 판매한 전기차가 72만 대였습니다. 이거를 월별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한 18만 대 정도가 되죠. 18만 대를 한 달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BYD라는 기업은 거의 중국 내수에 치우친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한 달에 전기차로 18만 대를 팔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모든 차를 판 결과가 14만 7천 대였습니다. 이만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내 내수 시장이 빈약하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다소 아쉽기는 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 시장이 더 컸다면 국내 기업들이 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할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결론입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 폭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는 결국에는 북미와 유럽에 우리의 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지금 선전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제품이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적받은 미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